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11월 첫날 일단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지난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양시장 나란히 1% 넘게 올려 세웠는데요. 대거 물량 출회했던 외국인과 기관, 어제는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각각 490억 원씩 매수하면서 확연히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00억 원가량 담아내며 시장을 끌어줬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 코스닥은 800선을 지켜내며 마감했는데요. 마디 지수가 되는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꺾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뉴욕 3대 지수는 지난주에 급락을 뒤로 하고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의 호조와 과매도 인식에 저가 매수가 유입됐는데요. 제조업 PMI가 59.3으로 전월 대비 큰 폭 뛰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소식이 증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시장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연기 가능성이 유가를 지지했는데요. 러시아는 내년 1분기까지 현 수준의 감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증산 시점을 내년 초에서 내년 1분기 말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호조와 증시 반등도 유가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WTI는 3% 가까이 오른 36.81달러에 브렌트유는 39.0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대선에 온 시장의 눈이 쏠리는 가운데 외환 시장도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위안화 강세와 신흥국 경제 회복, 또 바이든 당선 가능성을 반영해 하락 기조를 이어왔는데요. 전문가들은 당선 결과에 따라 강도와 기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부양책 이슈와 함께 달러 약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코로나19 여파를 일부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국내외 시장에 70만 782대 완성차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에 머물렀는데요. 현대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이들 5개사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국내 시장은 0.4% 증가, 해외 시장에서는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6% 오르면서 26,92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1.2% 상승이었습니다. 3,310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좁았습니다. 0.4% 올랐는데요. 1,95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카카오페이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나스닥은 장중에 하락권에 머무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해냈는데요.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이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 보였었고, 이 불안한 모습이 나오기 전 이 10월 초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이 다우지수가 나스닥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까지 나스닥 상승폭이 다우지수를 훨씬 앞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주부터 사실 시장 흐름, 국내 증시 마찬가지고, 이 미국 증시도 상당히 불안한 흐름 보여줬었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보다는 다우지수 상승폭이 훨씬 크게 이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2일이죠.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 주요 경제 지표의 호조 그리고 과매도에 따른 인식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자극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1.6% 상승한 26,925.05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1.23% 상승한 3,310.24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2% 상승한 1,957.61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상황,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주시를 했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둔 긴장감은 시장에는 상당히 팽팽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MBC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전히 큰 폭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인데요. 하지만 경합을 벌이고 있는 주에서는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일 개표에서 앞서면 일부 주의 우편 투표 개표를 무시하고 빠르게 승리를 선언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일부 주에 대해 대선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유효 투표로 인정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 이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 투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자신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선거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이 법적인 다툼에 돌입하는 것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2016년도 이 당시 대선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아시아 시장은 상당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 수락 연설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도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가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럽과 미국 증시는 안정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특히 규제 완화 기대감에 금융주 및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는 6천만 명이 넘는 대규모 우편 투표로 인해서 대선 결과 발표가 지연될 수 있어서 정치 불확실성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16년보다는 2000년 대선 이후 흐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2000년도 대선을 본다라면 당시 고어 후보의 불복 선언으로 4거래일 만에 나스닥이 13.2%, S&P 500이 5.6% 하락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대선 불확실성,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법적인 다툼에 돌입하는 것을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는 있지만,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저점 매수에 대한 심리가 대선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로 인해서 저점 매수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지수가 지난주에 3월 이후 최악인 5, 6%대 하락률을 기록한 만큼 과도하게 내렸다는 인식이 제기된다고 전문가들 진단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양호한 제조업 지표도 증시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급관리협회의 ISM 지표는 미국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전월 55.4에서 59.3으로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 9월 이후에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6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이 중국의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또 유로존의 제조업 PMI도 2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른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 계속 증가를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이 육박하는 등 상황이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서 영국도 전국 단위의 봉쇄 정책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교가 계속 문을 여는 등 봉쇄 조치의 강도가 올해 초보다는 약하다는 점은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만큼 재정 및 통화 당국이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도 시장을 지지하는 요인인데요. 유럽 중앙은행 ECB는 지난주 회의에서 12월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 영란은행이죠. BOE도 이번 주 회의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3월 이후의 시장과 비슷한 모양을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은 아직 적극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양적 완화에 따른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발표된 다른 경제 지표는 좀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9월 건설 지출이 전달보다 0.3%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1%의 증가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정보 제공업체인 IHS 마켓의 10월 미국 PMI 예비치는 53.4로 전월 확정치 53.2보다는 높은 상황이고요. 앞서 발표된 예비치인 53.3보다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주에 큰 낙폭을 고려한다면 대선 이후 증시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는 시장 상승했기 때문에 일부 좀 하락을 했습니다. 2.34%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37.13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형 기술주는 부진했고요. 금융과 산업재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부진했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금융과 산업재가 포진되어 있는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지면서 JP모건이 2.25%,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6% 등 금융주와 캐터필라, 허니웰과 같은 산업재, 캐터필라가 3.96%, 허니웰이 5.2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엑손모빌이 4.2%, 쉐브론이 3.81% 상승을 하면서 금융주, 산업재, 그리고 에너지, 전통적으로 오래된 전통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친환경 에너지 업종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넥스트라 에너지가 2.62%, 썬파워가 5.35%, 진코솔라가 7.67% 상승을 했고요.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는 10월에 대규모 판매 소식이 전해지면서 8.96%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도 3.21%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페이팔은 장중에는 0.88% 상승을 했고요. 실적 발표 후에 시간 외로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스카이웍 같은 경우는 이 견고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0.59%, 시간 외로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과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자체 칩을 기반으로 한 맥 컴퓨터를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이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여기에다가 또 규제가 강화된다라는 이런 우려감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0.08%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활성 사용자 둔화 우려를 언급하면서 급락했던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매물이 출회되면서 4.57%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0.67% 하락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지난 9월까지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 대체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마존이 1.04% 하락을 했고요. MS가 0.07% 하락. 알파벳은 상승을 했지만 0.51% 상승에 그치면서 여타 대형 기술주도 이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된다라면은 독점금지법 강화된다라는 이런 우려감들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술주들 우려감 가지면서 하락하는 모습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이 환율 전망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 합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내세우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장 우려감 상당히 많았을 때 1,200원 위로 올라가는 1,300원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까지 갔었던 원달러 환율 최근 들어서 1,120원대, 1,130원은 이 정도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려감들이 있고 그리고 이 미국 대선 결과를 외환시장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 전문가들은 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는 이 달러 약세 흐름이 가속화되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바이든에 비해서 완만한 달러 약세 또는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5원 내린 1,133.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최근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면서 1,120원대까지 레벨을 낮췄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숨고르기 하면서 1,130원대로 이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원화 가치 상승, 그러니까 달러 약세의 모습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불복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모호하게 나오고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책 공백에 대한 불편함, 이 외환 시장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가 됐든 확실하게 결과만 정해진다라면은 원달러 환율은 추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 시장이 맞는 상황이고요. 이 두 후보 모두 확장 재정을 예고한 상태고요. 어쩔 수 없이 확장 재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 흐름이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얼마나 더 공격적이냐가 문제이지 달러 유동성은 분명히 풀릴 것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원달러 환율은 전체적으로는 하락될 가능성이 높고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라면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은 좀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지지선은 1,100원대를 보는 전문가들이 시장에 많이 있고요. 하지만 1,100원대 밑으로 간다라면은 저점 매수가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1,100원 밑으로는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상단을 본다라면은 사실은 1,150원 선에서 상승폭도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를 대기하고 있는 매물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과 하단은 상당히 좀 축소시킨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도 이후를 본다라면은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 흐름을 본다라면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를 보유하려는 유인이 높아지겠지만 미국 경기 부양이 지연된다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면서 달러화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라면은 좀 전에 이 박스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부양책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1,100원대에서는 다시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이 상방에 대한 부분들, 이 박스권 상단은 어느 정도 좀 막혀져 있는 1,150원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경기 부양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여전히 투기 자산이다, 전망 불투명하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유동성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풀리는 정도와 풀리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한 차이점이 있지 유동성 계속 풀릴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요. 그만큼 이 상품에 대한 가치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달 27일 13,848달러에 거래되면서 2018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12월 역대 최고인 19,783달러를 기록하고 하락하는 중이었는데요. 이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은 90%가량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다시 인기를 회복한 배경으로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회피의 이 역할이 지목이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는 숫자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조 원을 풀어내면서 각국 통화의 구매력은 하락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곧 급등할 것이라는 공포를 다시 불러왔고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회사는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매수하기도 했는데요. 사용자들이 이 자사의 캐시앱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회사인 스퀘어는 지난달 5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를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버지니아 기반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올해 초 4억 2,5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용으로 매입을 했는데요.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 8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여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신규 투자자의 유치는 암호화폐 산업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거품이 터졌을 때부터 암호화폐 업계는 ETF, 옵션 시장, 수탁 업무 등 이 전문 투자자를 위한 기관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증권거래위원회가 아직 비트코인 ETF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다른 서비스는 제자리를 찾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를 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융 자문사들이 암호화폐 기반 인덱스 펀드를 제공하는 이 비트와이즈 자산관리의 이 매슈 호건에 따르면 이 회사가 관리 중인 자산 가치는 지난 6월 7천만 달러에서 지난 28일 1억 달러로 증가를 했고요. 이 가장 큰 암호화폐 기반 투자 상품 판매자인 그레이스케일 투자는 이 3분기 장외 시장에서 신탁펀드 상품에 10억 달러가 유입돼 전체 관리 자산이 59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추세는 가속하고 있어 지난달 28일에는 관리 자산 총액이 76억 달러였다고 공개를 했는데요. 옵션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후반 하루 평균 1,300건 거래되는 옵션 선물 계약은 9월 들어 하루 평균 8,700계약으로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지불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역할도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지난달 사용자들이 디지털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2021년에는 서비스를
벤모에까지 확장해서 페이팔을 사용하는 2,600만 개 상점에서 지급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취급하게 할 계획입니다. 1년의 일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올해 1월 1,300억 달러에서 2,550억 달러까지 늘었고요. 52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주식시장에 비하면 작지만 이 소규모 디지털 화폐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라면은 주목할 만한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좀 위험한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이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이 여타의 이 금융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또 2022년 3월부터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는 100만 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에는 받는 사람에게 이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런 이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한다라고 2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금법이 개정이 됐고요. 내년 3월 25일 시행이 됩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가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 서비스업자 등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워낙 활발해지고 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만큼 이 금융위에서는 이런 규제들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통제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부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설업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수주에 목말랐던 건설업계에 이 해외 수주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수주액이 연초 수주액보다 떨어졌었는데 10월부터는 다시 대거 수주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업계 전망과 관련 종목들 같이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금 미국 대선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선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누가 됐든 우선 두 후보 간의 공통적인 공약은 바로 대형 인프라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건설업종 특히 또 인프라 관련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대형 건설사들 3분기 실적 발표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주택에서는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심지어 추정치를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역시 코로나 여파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외형 성장,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3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 주택 부분에서 우선 중공 정산이익과 자체 사업 매출 확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해외 현장에서의 그런 미 청구 채권 대손 충당과 또 알제리 현장에서의 공개 지연으로 총 1,100억 원의 비용이 좀 발생됐던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해외 현장에서 공개 지연으로 370억 가량의 지분법 손실이 좀 발생한 부분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있어서 해당 현장의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4분기에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불확실성은 약간의 좀 해외 쪽에서는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외형 성장은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올해 실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2021년 건설사들은 외형 반등에 대한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외형을 위축되고 있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주택 외형 성장이 주춤한 이후에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전체적으로 매출은 하락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2021년에는 부진을 딛고 이제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각 회사들은 신사업 위주로 전략을 좀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특히 신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부분의 점진적인 매출 성장과 함께 이 플랜트 또 토목 부분의 부진을 신사업과 또 분산형 에너지 사업에서 메꿔줄 것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주택 모듈 업체들의 시장 확대로 인해서 이 브라질 법인 합병 이후에 점진적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의 강점을 살리면서 내년에 자체 사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2016년에 6,000세대 자체 사업 분양 이후에 주춤했던 개발 사업이 2020년에는 과천, 지식, 또 하남, 감익 이 두 개 사업 분양에 이어서 이 6개 지역에서 8,200세대 가량의 대규모 공급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베트남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아파트 매출 인식과 또 빌라 사업 진행으로 연결 종속 회사에서의 매출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외형 반등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분할을 앞두고 있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택 공급 탓에 내년에 외형 성장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긴 하지만 이 분할 이후에 건설과 유화 사업에 대한 전략 비전이 공개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갖출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하고 있는 이 지금 건설사들은 코로나 영향이 제한적인 우리나라 주택 성과로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하고 있어서 상대적 매력도가 좀 부각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건설업계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제장에서 건설업계 이 주식들 좀 종목들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GS건설이 4%가량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상승 후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큰 폭으로 반등을 한 겁니다. 이 오름세 이어갈 수 있을지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에 GS건설 신고가는 아니죠. 50일 신고가는 아니지만은 신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몇 주 동안에 봤을 때는 그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다가 좀 조정 이후에는 지금 주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평가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매출액이 2조 5,090억 정도 됐었는데 2조 3,200억을 밑돌면서 역시 외형 성장 부분은 이 코로나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에서로 봤을 때도 좀 못 미쳤지만 역시 지금 현재는 이 내수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떤 7, 8월에 그 장마 길었죠.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이 공사 원가 투입이 지연되면서 매출액이 좀 우리나라 그 내수 쪽에 좀 감소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런 외형 감소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이상 늘어나면서 2,103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1,842억 정도로 최고로 봤을 때도 1,850억은 안 넘었었는데 이것 대비해서 2,103억에 호실적을 달성했고요. 역시 핵심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과 주택 부분이 예상보다 높은 수익성이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택 부분은 규모의 경제에 따라 원가율 개선과 또 완공 물량 관련 이익 정산 효과로 매출 총 이익률이 예상보다 3% 정도 높게 나왔고요. 한편 영업이익 수준에 비해서 세전이익이 적은 이유는 이 환율 하락으로 인한 환 관련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핵심인 이 건축 주택과 신사업을 양날개로 이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3분기 이제 두 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업 부분별의 매출 총이익률은 신사업이 22.6%, 건축 주택이 20.3%, 이 분산형 에너지가 13.4%, 인프라가 8.6%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수출이나 이 모듈형 주택 그리고 베트남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 매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수익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주택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신사업 부분은 이 GS건설의 향후의 어떤 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증권사에서도 GS 건설 목표 주가는 4만 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건설업계 이야기 나눠봤고 이번에는 유통 쪽으로 한번 가보죠. 최근 편의점 업계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간 고성장을 기록을 해왔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연간 이 매출 증감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은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우선 누계 편의점 9월 달에 봤을 때 업계 점당 매출액이 3.5% 작년 대비 감소했는데 이 여러 영향이 있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 또 학교 수업의 온라인 전환 등에 따른 이 오프라인 수요 감소가 지금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금 출점 경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상위 2개 업체가 연간 800개 가량의 순증을 목표한 가운데 이 사위권이 이마트24 역시 연 900에서 1000개 가량의 순증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출점을 계속한 경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내년에 연간 출점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들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흐름과 편의점 재계약 도래 기간 등을 감안할 때는 내년에도 출점 흐름에 대한 방향성은 올해와 유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하지만 이슈는 그거죠. 바로 이제 점당 매출액입니다. 이 담배 가격 인상이 반영된 2015년 16점 플러스 16.2% 제외할 경우에 점당 매출액은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계속된 출점으로 점당 효율성이 좀 하락하는 부분이 볼 수 있겠고요. 이 편의점 주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았던 게 1인 가구 증가나 같은 이런 좀 또 간편식 상품 등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PER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1인 가구 수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그전에는 30배까지 올랐지만 주가 떨어지면서 10배 수준에 지금 그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성장 모멘텀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편의점 관련주 중에서도 그나마 호텔 부분과 이런 부분 쪽에서 기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GS 리테일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인 뷰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LG화학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임시주총에서 배터리 부문 물적 사업 분할이 결정이 되고 6%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의 판세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LG화학의 변동성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물적 분할 안건이 통과되면서 어제 장중인 약세를 보였지만 결국은 미국 대선 앞두고 정책 수혜 기대 감소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지난달 30일이었죠. LG화학의 이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이 물적 분할 안건에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치열한 표 대결을 예상했지만 원안은 무사히 통과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1일 날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인 LG에너솔루션이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 LG화학은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는 상황인데요. 추후 해당 기업을 상장할 계획입니다. 앞서서 소액 주주들은 이제 물적 분할 방식이 배터리 사업 신설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물적 분할 대신에 인적 분할을 선택하고 요구했는데 국민연금이 소액 주주 편을 들었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는 이 미국 대선에 의한 영향이 단기적으로 좀 미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우선 바이든 후보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전력 부분의 탄소 배출을 2035년에 제로, 또 캘리포니아시 연비 규제, 또 친환경차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또 2050년에 탄소 배출 제로 등이 나와주면서 LG화학의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주가 측면에서는 이번 주에 LG화학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두툼한 외투를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 기온 서울과 춘천 1도로 춥게 시작하고 있고 대구도 3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있고요. 평소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이 낮에도 대부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으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내린 비가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며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추위 대비 계속해 잘해주셔야겠고요. 주 중반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전국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강원 산지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평소보다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은 대기의 건조함에 강풍까지 더해져서 산불이나 각종 화재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시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원 1도, 대전 4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인천 8도, 대전은 11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5도로 춥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 10도, 울진은 12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 4도, 부산 9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와 전주 11도, 부산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새벽 서해상엔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오전 동안 동해상과 제주 먼바다를 중심으로도 이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